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8월 26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의 언론들은 8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10월에 2차 금리 인상과 더불어 2020년에도 3에서 6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물가 급등, 집값 거품의 세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극약 처방이며 앞으로 단계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변동금리로 빅2 영끌에 나선 3040 젊은층에서 2013년처럼 하우스푸어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8월 26일 금리 인상 떴다. 자, 영끌은 사실상 날벼락 맞았다고 봐요. 이제 단계별로 쭉쭉쭉 계속 금리 인상이 될 텐데 1%만 인상해도 지금 원금하고 이자가 200만 원인 사람들이 거의 350, 400으로 늘어나요. 그 1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못 버티잖아요. 초초금매가 쏟아집니다. 벌써 예전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2013년 하우스푸어가 많을 때. 자, 한국은행 8월 26일 금리 인상. 8월이 끝이 아니다. 10월 연속 인상. 이렇게 뉴스들이 하나같이, 여기 뉴시스인데 하나같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대로 뽑았습니다. 자, 한국은행 8월 26일 금리 인상. 2021년 8월달, 10월달 아마 2차례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2022년에는 4차례. 결론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금리 인상은 유력해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폭 보면 일단 2021년 2차례니까 0.25, 0.25 하니까 0.50%.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5까지 뛴다면 상당히 타격이 세겠죠. 특히 변동금리. 약 지금 83%가 변동금리거든요. 금리 인상 배경, 부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지금 너무 많아졌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잖아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여기 보면은 금리 인상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 금리 인상 직접적 동기는요, 대출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금융 부실 우려가 있는 거죠. 물가까지 올라가고 집값도 급등하고, 즉 금융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니까. 자, 파생 문제점이 생기겠죠. 영끌로 매입하는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직접적 타격이 우려되고요. 특히 부동산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두 차례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누구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하면 집값이 결코 폭락하지 않는다. 과거에 금리 인상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오산입니다. 예전에 금리 인상 인하는 약간 엇박자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영끌 매수자들이 많은 데다가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도 들어드렸지만 너무 낮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버텨요.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인상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속적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코로나 확산 여부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계속 지금처럼 늘어나고 거의 2,000명대를 돌파하게 되면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주요국이 얼마나 인상하느냐, 미국이라든가 기타 선진국들이 얼마나 금리 인상을 착착착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겠죠. 미국이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바쁜 신흥국들, 신흥국만이 아니라 일부 선진국들도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선두. 자, 미디어펜에서 나온 기사죠? 보자고요. 브라질. 자, 2%, 2.75, 3.50, 4.25, 5.25. 많이도 올렸네요. 2%에서 5.25. 무려 4차례 해가지고 더블 이상 올렸는데 18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했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올린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 4.25, 4.50, 5.0, 5.50까지 4.25에서 5.50까지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보통 0.25나 0.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터키 7.0에서 19.0 연간이죠. 연간. 자, 그럼 아이슬란드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덴마크는 특이하게 마이너스 0.6. 자, 이미 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인 곳도 있어요.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으니까 인상이라고 봐야죠. 멕시코. 자, 4.0에서 4.25로. 헝가리 0.6에서 0.9로. 체코 0.25에서 0.50. 이 위에도 수십 국가가 있는데 그냥 주요 국가 우선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영끌, 빚투, 갭투자 이분들이 최대 위기인 거예요. 즉 부동산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리 인상 부동산 최대 위기인데, 자, 연봉 3배까지 끌어다가 빅2. 금리 오르면 30대부터 무너진다.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갭 투자할 때 내 돈 3억으로 6억짜리 집을 사서 그냥 갭 투자한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1억밖에 없으면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을 만들고 그걸로 또 갭 투자하는 거야. 1억 가지고 6억짜리, 7억짜리를 잡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하락장에 6, 7억짜리는 볼 것도 없이 반토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억, 2억이 지금 돈 같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 빚이라고 생각했을 때 못 갚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금매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금매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사람의 심리가 안 살려고 하고. 자, 영끌 빚투 직격탄. 2030 세대 1765조 빚 1% 상승할 때마다 금리가 무려 12조나 부담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100만 원이 200만 원, 200만 원이 300이나 400으로 불어난다. 악성 대출이 급증되겠죠. 지금 정상적인 은행 대출은 그나마 나아. 2금융권, 3금융권. 왜? 대출 안 된다고 하니까 막 그런 데서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값이 무조건 뛴다고 고고고 하면서. 20대 개인 회생 29%. 사실상 파산돼가지고 개인 회생도 29%나 된다고 하잖아요. 20대. 2금융권, 다중채무, 이것저것 채무. 이게 급증하고 있다. 이걸 악성 대출이라고 해요. 집값 하락이 이제 본격화. 이자 부담이 있죠. 매물 폭탄 쏟아지죠. 그러면 위험 인자들이 누구냐? 영끌, 빚투, 갭투자, 다주택 이런 분들이 위험 인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품 분기 과정, 이번에는 하락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원래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따지냐면 금융위기라고 봐야 돼요. 코로나 맞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코로나는 확대가 됐는데 금융위기면 집값이라든가 주가가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을 워낙 찍어내다 보니까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거품이 완전히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거품이 워낙 커지면 터질 때 얼마나 세게 터질까. 어떻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뛰어? 사실은 지금 금융위기의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으로 지금 처발라서 실물 경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전 세계가. 세계 집값이 그러니까 원래 떨어져야 정상인데 돈을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막 날린 거야. 한국은 그 중에서도 거품이 더 커요. 한겨레 신문. 자, 8년간 폭등했고 250% 집값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집값이.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제 단계적 진행 2단계로 지금 접어들면 곧바로 위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위기가 생기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유동성 걷어들인다고 하잖아요. 연준에서 지금 돈을 걷어들인다. 자, 국내외 경제 충격 아마 국내외적인 경제 충격이 한 번 더 발생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 갭투자 영끌 이런 분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초급매로 내놓게 되면 매물 폭탄, 공급 폭탄 다 가뜩이나 지금 공급 계획 쫙 잡혔잖아요. 3기 신도시, 뭐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이것까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부동산이 대폭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뭐 금융위기 안 터져도 대폭락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위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40, 50% 떨어질 게 70%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과정을 겪는다. 자, 코로나 장기화 종착역은 어딜까요? 부동산, 주식 등 이 자산 거품이 심하잖아요. 이것들의 붕괴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은 우선 당장은 지금 현재 집값이 왜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도 왜 안 떨어진 줄 아세요? 코로나가 막아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강력하게
집값을 못 잡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문제가 될까 봐 강력하게 못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도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품이 점점 커지는 거야.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 코로나가 근데 결국 이놈이 역대급으로 병을 키우고 결국 뻥 터지면 80% 이상도 폭락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여기 보세요.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통화량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쵸? 자,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코로나 계속 장기화되고 물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을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단계별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부동산 주가 거품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기업, 금융, 파산 반복.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특히 자영업자들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중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사상 최대의 경제공황. 웬만하면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말이 나오지 경제공황 이런 말이 나오진 않거든요. 자, 이제 금리 인상 8월달, 10월달 인상 후에 2023년, 2022년 내년에 4차례 더. 보통 이제 뭐 4차례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1년에 한 4번씩 하니까 아까 다른 나라들 보면 쭉쭉쭉쭉 하잖아요. 한미 기준금리 보세요. 지금 자, 우리나라는 0.5고 미국은 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데 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갈 거예요. 아까 여러 국가들처럼 무섭게 뛰는 집값, 물가, 금리 이게 카운트다운이랍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이런데 금리는 계속 기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같이 연동을 해줘야죠. 그리고 시중금리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 금리 인상, 집값 고점 경고 안 통한다. 가계대출이 15조 폭증.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대출 찾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제일 많아. 여기 보세요. 한국이 1위야, 1위. 압도적 1위. 여기 뭐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압도적이야. 그리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 추이 보면 주택담보대출 빨간색 결국은 최고점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이 최고점이고 자, 신용 기타 대출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또 최고점이고 무섭지 않나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높잖아요. 자,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채권형 펀드 자금 이탈. 자, 빨라진 금리 인상 시기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사채라든가 국고채 이런 것들 3년을 보면은요. 자, 회사채 보세요.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정체되고 있고 국고채도 하락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 초읽기다 보니까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고 있어요. 한 달 새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뭐 11조 여기 보시면 요즘 뭐 이렇게 국내 채권형 펀드 다 마이너스 5천억, 2천억, 1천억 해가지고 쭉 3개월 만에도 이렇게 빠져나갔죠. 해외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억 해가지고 쭉 이렇게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천문학적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봉 3배 끌어다가 B2 이거 지금 제목에서 오죽하면 뉴스에서 이러겠어요. 금리 오르면 누구부터 무너지냐 30대 여기 보시면 2017년 2021년입니다. 자, 20대 106이었던 게 150. 자, 이것은 소득 대비예요. 소득이 100이면 150. 그러니까 자기 소득보다 50이나 많이 빚을 받는다 이거예요. 30대는 연령대별 최고입니다. 소득이 100이면 213이었던 게 266. 자기 소득보다 3배잖아요. 정확하게. 3배도 넘네요. 266. 무섭지 않나요? 자, 40대도 엄청납니다. 237. 그리고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이거 다 보면. 60대 이상은 250이 넘는데 대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보면은 하우스푸어가 30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서울 연령대별 비아파트 오죽하면 아파트도 아니고 비아파트 매입을 누가 많이 하느냐. 여기 보세요. 2030이 24.6. 돈은 없지. 뭔가는 매수해야지. 불안하지 않으니까 자꾸 아파트 아닌 것들 매입하는데 안 좋습니다.
차라리 무주택으로 있으세요. 비아파트 매입할 바에는. 자, 그리고 오히려 경험이 있는 40대라든가 50대는 비아파트 별로 매입도 안 하잖아요. 자, 이제 금리 인상 임박의 비투족 비상. 고정금리하고 신용금리가 있는데 100이 있다면 여기 보세요. 자, 81.5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자, 변동금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대출금리, 늘어나는 변동금리. 저기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1.5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2.92%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게 되면 무리하게 대출 받는 분들부터 스타트.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서울 그 1000만 채가 넘는 이 서울이 아파트가 어떻게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한 달에 무슨 여러분들 몇천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거래량.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이제 영끌들부터 매물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전야제 같아요. 자, 통화량, 돈을 이렇게 찍어내니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매입을 하겠죠. 자, 이 딱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느 시점이냐? 2012년부터 13년 바닥치고 14년부터 계속 올랐는데 여기 보세요. 2021년 찍혔죠. 자, 여기 보면 광역시별로 또는 어떤 시, 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다 빨간색이에요. 언제 제일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이 빨간색으로 아예 그냥 도배지를 했죠. 전국이 최근 2년 동안 대폭등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 대실패한 것은요. 작년 올해, 특히 올해입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4년 동안에도 집값을 엄청 띄웠는데 올해 그동안 4년 동안 폭등했던 거 거의 맘먹게 금 뛰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하고. 왜? 세금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제일 진하잖아요. 여기 색깔이. 올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래. 작년 거보다 더 뛰었어. 올해. 작년에도 많이 뛰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인천이에요. 아주 진한 거. 여기가 경기도예요. 여기가 제주도예요. 자, 여기가 특히 많이 뛰는데, 자, 이렇게까지 집값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금리 인상부터 위험하다.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물 잠김으로 거래 없이 효과만 상승한다. 여기 보시면 보통 거래량하고 가격, 파란 게 거래량, 빨간 게 가격인데 거의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엔 달라졌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동그라미인데 어떻게 된 게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가격은 뛰고 있어요. 원래는 폭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아직 이게 뭐 장기간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시적인데 특이한 현상인데 바로 매물 잠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지를 않으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그리고 영끌자들이 찔끔찔끔씩 매입을 하니까 매입을 안 해야 하는데 영끌은 매입하고 있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안 내놓고 있지. 왜요? 다주택자 양도세는 세고 보유세가 형편없으니까 버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처방하면 그냥 집값 잡히는데 처방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적을 해야 돼요. 무주택자들은. 그리고 갭투자도 지금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 갭투자도 있어요. 거주하려다 보는데 실거주할 집이 없어서 우선 전세 끼고 투자한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형태의 갭투자는 괜찮은데 아예 노골적으로 갭투자하는 투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죠. 막아야죠 그걸.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자, 신규 확진자가 지금 여기 보면 어제 2223명 기록했고 오늘도 1987명이네요.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확진자가 앞으로 금리 인상, 단계별로 쭉 금리 인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금리 인상은 고속 로켓 엔진을 달게 될 겁니다. 자, 이 집이 있네요. 자, 비싼 집 같은 경우 스톱. 싼 집은 한번 보고 비싼 집은 스톱.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전과 다르게 집값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줄어들면 집값 폭락의 시계는 더욱 빨라집니다. 저가 아파트는 매수 유망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리한 매수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하우스 푸어의 초급매를 잡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